서울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요즘은 정장은 계집애도 있냐? 술 냄새를 풍기며 자리에서 일어난 조폭 두목 옷에 식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에 홀로 있던 여군 소위 정하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 볼륨 봐라. 정장으로도 안 가려지는데. 녹이 얹는 키득거리는 부하들과 함께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부하 한 명이 정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속옷도 군납이야? 벗으면 태극기 나오는 거냐? 또 다른 부하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버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승객은 시선을 피했으며 어떤 여성 승객은 핸드백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정하윤은 정장 윗단추를 조용히 여미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러나 녹이 얹는 낄낄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평범한 트레이닝 차림의 여성이 올라탔고 잠시 주변을 둘러본 그녀는 곧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육군 전직 군인 출신 국회의원 윤채린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녹이 얹는 여전히 정하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예의도 없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윤채린이 말없이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녹이연 바로 뒤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를 단칼에 베듯 날카로웠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윤채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노기영가 뒤를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뭐 전직 군인 출신라도 되시나? 그는 윤채린의 멱살을 잡기 위해 거칠게 손을 뻗었습니다. 낡은 은색 시계가 희미한 버스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희미하게 보이는 각인이 윤채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채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정하윤의 손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계에 새겨진 김영삼 대통령 각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하윤은 잠시 당황하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채린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28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성함이 정만수 씨인가요? 윤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하윤이 놀란 눈으로 윤채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윤채린은 말없이 정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8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실에서 보낸 며칠, 정만수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그 시계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윤채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정하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정류장에서 내립시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하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유품에 얽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서 내려 근처 카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북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은 윤채린과 정하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채린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하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님, 이 시계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채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1996년이었어요. 제가 25살 소위였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하윤은 숨을 죽이고 윤채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채린의 눈빛이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 흐려졌습니다. 강릉에서 북한 무장 공비 수색 작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윤채린이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96년 9월 강릉 일대의 산악지대는 가을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어댔습니다. 이곳은 북한 무장 공비들이 침투한 지역으로 군 수색대가 며칠째 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채린은 동료들과 함께 공비 수색 임무에 투입되어 산속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은 이미 진흙과 나뭇잎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며칠간의 작전으로 몸은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오후 4시경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비들이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채린과 동료들은 즉시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겼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엄폐, 엄폐. 선임 장교의 외침이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공비들의 공격은 치밀했고 수색대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총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윤채린이 동료를 구하려고 몸을 일으킨 순간 총알이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녀는 나무 뒤로 넘어졌습니다. 정장이 순식간에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전투는 약 1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채린은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다리를 이끌고 동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윤채린은 정치 활동과 떨어져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윤채린은 피를 흘리며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를 지혈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일어나 안전한 곳을 찾아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로 인한 출혈과 체력 소모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도 점점 느려지고 비틀거렸습니다. 마침내 윤채린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어 큰 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땅에 몸을 맡긴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녀의 정장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온 정만수가 쓰러진 윤채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장을 보고 잠시 의심스러워했지만 계급장을 확인한 후 우리 군인임을 알았습니다. 정만수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윤채린을 업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정만수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져온 이불로 윤채린을 감싸고 마치 시신을 운반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만수가 윤채린을 업고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와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불에 쌓인 사람의 모습을 본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도연은 21살의 대학생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어 윤채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윤채린의 허벅지 부분에는 피가 마르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도영과 아버지를 향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까지 죽을 수 있어요. 정만수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외면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공비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위험해져요. 하지만 정만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정만수는 윤채린을 지하 창고로 옮겼습니다. 지하실은 평소 농기구와 곡식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짚을 깔아서 임시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져온 물과 수건으로 윤채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다행히 총알이 완전히 관통되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만수는 아내에게서 가져온 소독약과 붕대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윤채린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만수는 지하실에서 윤채린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간혹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비들이 민가의 음식을 약탈하고 민간인들을 해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연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정말로 무장한 공비 2명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가족들에게 침착하라고 당부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비들이 그들의 집에 다가오자 정만수는 일부러 외양간으로 나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외양간의 소들을 뒤엎고 큰 소리를 내어 공비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누가 있나? 공비 중 한 명이 외양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도연은 마당으로 나가서 공비들을 맞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비들이 집안을 수색하려 하자 정도연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간절했습니다. 그때 지하실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 모두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박준우는 재빨리 마당의 닭들을 쫓으며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공비들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만수는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가서 환풍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박준우는 혼자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윤채린의 이마에 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정도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책상 위에 펼쳐둔 형법책을 바라봤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겪은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형법책을 덮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윤채린의 상태를 살피며 물수건을 차가운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쁘지만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도연은 윤채린의 상처를 다시 확인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껏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셨구나.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경찰이나 검사가 되는 것을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서 생명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도연은 마을 주변을 조용히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와 뒷산 쪽을 돌아보며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비상시 대응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공비들이 오면 이렇게 하세요. 박준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도연은 매일 밤 지하실을 확인하며 그녀의 회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윤채린이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자 정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채린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어디죠? 윤채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여긴 안전한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숨겨주셨어요. 정도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채린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도연은 자신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법학 공부도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밤늦게 책을 읽으면서도 가끔 지하실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윤채린의 상태가 호전되어 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도연은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경찰이 되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렇게 윤채린은 28년 전에 이야기를 정하윤 소위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윤채린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하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했습니다. 윤채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아버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정하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며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정하윤이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화면에 중년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정도연은 짧게 깎은 머리에 단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정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정하윤이 카메라를 윤채린 쪽으로 돌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윤채린이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28년 전 그 청년의 모습이 중년 남성의 얼굴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가끔 이야기하곤 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했나 보구나. 정도연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채린이 정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할아버지의 용기가 아버님을 거쳐 지원 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정하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화 말미에 정도연과 화면 너머의 윤채린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8년 동안 품고 있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연과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이 있거든요. 윤채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일기장이요? 윤채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영과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그날의 일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윤채린과 정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내일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채린과 정아윤은 정도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집 전체에서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도영과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거실 중앙의 낮은 테이블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윤채린은 일기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도영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그 일 이후로는 더욱 꼼꼼하게 기록하셨죠.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해당 부분을 찾았습니다. 1996년 9월에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정만수의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준우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산에서 피투성이가 된 군인을 보았다. 아직 너무 어리다. 정도연의 목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윤채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군인을 구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 눈빛을 보고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일기의 내용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아윤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영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준노는 겁이 난다고 했다. 나도 두려웠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 군인을 지켜주는 일. 윤채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에서 들려오는 신음에 온몸이 떨렸다. 숨기기보다 감싸는 쪽을 선택했다. 정만수의 진심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군인이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랐다. 다만 살아서 돌아가길 바랄 뿐이었다. 윤채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정아윤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정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잘 살고 있다고 해주면 좋겠다. 그 순간 거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채린이 일기장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정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숭고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정도연은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채린이 정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 들을 수 있어서요. 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일이었어요. 정도연의 말에 세 사람 모두가 따뜻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 어린 반응을 보였고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에는 정아윤도 함께 참여해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전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고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노기현은 어두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윤채린의 모습을 보며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진짜 전직 군인 출신이었어? 대단하네. 노기현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버스에서 당한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기현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한 거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기현은 텔레비전을 끄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보도가 계속되면서 윤채린과 정하윤의 신상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습니다. 소속 정치 활동, 가족관계, 생활 패턴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의로 이 정보들을 받아들였지만 노기현은 다른 목적으로 주목했습니다. 노기현은 컴퓨터를 켜고 윤채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SNS, 각종 자료들을 통해 그녀의 개인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딸이 하나 있구나. 노기현과 윤채린의 가족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3살의 대학생 딸 이지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노기현은 며칠 동안 윤채린의 딸 이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지가 다니는 대학, 전공, 주요 활동 장소 등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윤지은의 SNS 계정을 찾아낸 노기현은 그녀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과의 추억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윤채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노기현은 윤지은의 생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경로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면 되겠어. 노기현과 윤지은의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한테 똑같이 당하게 해주자. 노기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건드리면 정신이 돌아버릴 거야. 형님, 상대가 군인이라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부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기현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군인이라도 딸 앞에서는 무력해질 거야. 노기현은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윤지은은 평소와 같이 대학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영학과 학생으로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많은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윤지은은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시험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캠퍼스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후문 쪽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버스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평상시와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후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낯선 남자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윤지은은 깜짝 놀라며 이어폰을 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노기현의 부하였던 그 남자는 강하게 윤지은의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윤지은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밴이 다가왔습니다. 윤지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지은은 그대로 벤에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가방과 휴대폰은 현장에 떨어진 채로 남겨졌습니다. 캠퍼스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고 아무도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채리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던 지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잠을 잤거나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채리는 지훈의 대학에 전화를 걸어서 출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윤채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10억을 준비해라.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윤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즉시 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가 납치되었어요. 정도연은 윤채린의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찰 경력이 그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우선 신고부터 접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종 신고를 넣을게요. 정도연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실종 신고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채린에게서 자세한 상황을 들은 정도연은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닙니다. 상대는 조폭 출신, 조직적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그의 경험으로 볼 때에는 이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정도연은 후배 형사들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긴급 사안입니다. 지금 바로 팀을 구성해 주세요.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지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해서 마지막 접속 기록과 기지국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어젯밤 10시 15분 대학 후문 근처였습니다. 정도연은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후문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지훈의 가방과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정도연은 주변 상점들의 CCTV 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대 영상을 모두 확보해 주세요. 몇 시간 후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훈이 검은색 벤에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종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인근 교차로의 CCTV를 분석했습니다. 검은 벤이 도심 외곽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창고 밀집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지역의 모든 창고형 건물을 리스트업했습니다. 버려진 창고, 임대 창고, 공장 건물 등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도연은 지도를 펼쳐놓고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노기영가 보낸 협박 문자를 분석했습니다. 문자 발송 시각과 기지국 정보를 통해 발송 지역을 좁혀나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송된 것이 확실합니다. 정도연은 윤채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수색 범위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저희 딸을 지킨 것처럼요. 정도연의 말에 윤채린은 감격했습니다. 28년 전에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정도연은 소규모 특수팀을 구성했습니다.
경험 많은 형사들과 기동대원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드디어 수색 범위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몇 개의 후보 건물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정도연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최종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동시 진입합니다. 정도연과 팀원들에게 작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윤채린에게 마지막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지은 씨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채린은 고마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도연은 작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 정만수의 용기를 이어받아 이번에는 자신이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도심 외곽의 패창고 단지는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도연과 수사팀은 어둠을 틈타 목표 건물 주변에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의 음량을 최소로 줄이고 수신호로만 소통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노기영과 의자에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이지훈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하룻밤을 지새우며 지쳐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탈출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노기영과 이지훈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창고 밖에서 정도연은 망원경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인질과 범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입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인질은 중앙 부근, 범인은 10명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정도연과 팀원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3분 후 동시 진입합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팀원들이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기현은 이지훈 앞에서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이 포위되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나오십시오. 정도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노기영과 깜짝 놀라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는 부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부하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기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노기현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이지에게 겨눴습니다. 이지는 몸을 움츠렸지만 울음을 참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정도연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그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건물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원들도 각각의 진입로를 통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노기현은 앞문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뒤쪽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준우는 조심스럽게 감고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경찰놈들, 이 아이가 다치길 원하지 않으면 물러서. 노기영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칼날이 이지훈의 목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준우는 노기현의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훈과 눈을 마주치며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지훈도 박준우를 발견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노기영과 창문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박준우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노기현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칼이 나오세요. 노기현과 정도연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노기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정도연의 경험과 체력이 우세했습니다. 몇 분간의 몸싸움 끝에 정도연과 노기현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노기현을 부하로 체포했습니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후 정도연은 이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도연은 이지은의 밧줄을 풀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는 즉시 윤채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지 일주일 후 윤채린은 정도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딸을 구해준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정도연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채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당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인연도 없었겠지요. 정도연의 말에 윤채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28년 전에 인연이 이렇게 순환되어 돌아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윤채린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도연과 정아윤 그리고 윤지은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정아윤 소희가 윤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 같아요. 윤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지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그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경찰이 되어서 정도연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이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경찰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도연과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받은 임관 배지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받은 것입니다. 이지희가 배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무게감 있는 그 배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윤채린이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만수의 정신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아윤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네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지은은 그날 이후 경찰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아윤도 군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채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는 일에 더욱 헌신했습니다. 정도연은 여전히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정만수의 일기를 가끔 읽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만수의 선한 의지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 정신이 후손들과 만나게 된 사람들을 통해 살아 숨쉬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큰 변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